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49회 공감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레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황을 사실 먼저 나눠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근황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한 공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저희가 이제 곧 1주년을 맞이합니다. 와, 시간이 아, 벌써. 오프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49회인데 지금이 네. 보통 50회를 하게 되면 1년이 되거든요. 이제 곧 저희가 1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 2021년 8월 18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아무튼 유튜브 편을 시작으로 저희 개별교양 환승센터가 막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 예. 이런 경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뭐 저희 패널 분들한테는 미리 어느 정도 얘기는 드리긴 했지만 네. 구체적인 거는 사실 이분들도 오늘 처음 듣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약 기간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청취자분들께 그쵸.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네.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공간 특집, 오늘부터 시작할 공간 특집이 끝나면은 2주 동안 1주년 특집 방송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구성할 프로그램 중에 청취자분들께 받는 Q&A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네. 혹시나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네. 저희 이제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소소한 그리고 아주 시원한 커피 기프티콘을 와. 드리겠다. 안 라는 달리면 어떡하죠? 안 달리게 되면은 네. 저희끼리 뭐 질문을 짜내서 네.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어. 그래서 일단 뭐 자세한 공지는 제가 팟빵 공지나 아니면 댓글창에 남기긴 할 텐데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팟빵 댓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DM도 좋고요. 저희 공식 이메일도 좋습니다. 뭐 어떤 경로로든지 저희에게, 저희 방송에게 그리고 저희 내 패널에게 궁금하신 점을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최대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 물론 뭐 이게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 이벤트의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네. 저희 방송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주제 추천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10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의 마음을,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네. 이렇게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네. 아까 댓글이 안 달리면 어떡하냐, 이벤트를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면 어떡하냐 하셨는데 네. 적은 경우에는 저희끼리 질문지를 모아가지고 네.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해서라도 뭐 어떻게든 1주년 방송을 채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 방송이 되겠군요. 뭐 힘들 수도 있고 뭐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궁금한 게 있을까요, 서로에게? 그러니까요. 네. 어. 뭐 한두 개는 있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방송의 구성은 나중에 이제 1주년 방송을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네. 저희가 특집 방송을 녹음하는 시기가 1년이 되는 그 주말에 맞춰서 할 계획이라서 네. 이벤트 종료는 아마 8월 13일 토요일까지가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지와 방송을 통해서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대해 봐도 되겠지요? 그 Q&A는 보통 인플루언서들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국어를 하면서 이제 기프티콘 드린다는 그걸 네. 이제 써서 미끼로 저희는 사실 이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Q&A는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춘 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1주년을 많이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오프닝 시간은 이렇게 1주년 기념 이벤트 음. 공지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네. 오늘부터는 새로운 특집으로 저희가 공감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번 여름편은 순트님께서 네. 기획을 해주셨는데 네. 아주 대흥행을 이루었죠. 1년 동안 많이 뻔뻔해지셨네요. 예. 깜짝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흥행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심지어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뻔뻔합니다. 이번 공감편은 부르님께서 네네. 기획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그렇죠. 마음으로 추천을 해주셨는지 한번 읊어주시죠. 이거는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그 한강변을 달리는 도중에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너무 자기적인 아니요, 거 아닌가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뭘 해야 되나 상당히 네. 부담감이 많았죠. 네. 이게 뭘 기획을 하라는데 뭘 해야 되나. 근데 딱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우리 네 명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다름이 어디에서부터 다름이 찾아올까? 그거는 이제 서로가 관심 있어 하는 공간 내지는 서로가 존재하는 공간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네. 여기에서 아마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고 네. 근데 또 마침 또 두 글자야 공간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던졌죠.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때 던지고 지금 이유를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건 맞습니다. 아주 그건 맞아요. 급조된 티가 조금씩 예, 나긴 그건 하는데 맞는데 그건 맞는데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뭘 할지 이미 정해놓긴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각자가 좀 개성 있는 공간들이 나온 것이 네. 아마 그런 연유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네. 돌이켜보자면. 좋습니다. 네. 뭐 부르님께서는 기획을 하신 만큼 공간편에서는 맨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주자로 순트님께서 먼저 도전하십니다. 네. 도전인가요? 부저라도 올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공간이죠? 네. 제가 가져온 공간은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이 많기도 하고 네. 자주 방문하기도 하는 공간인 뮤지엄을 들고 왔습니다. 네. 박물관? 제가 뮤지엄이라고 박물관? 하는 이유는 네. 박물관, 미술관을 함께 부르는 용어가 아하. 사실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박물관, 미술관을 함께 부르는 용어로 뮤지엄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네.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렇게 쓰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몰랐네. 뮤지엄이라고 부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연달아서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 법도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통합해서 부르는 용어가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일단 뮤지엄이라는 용어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합쳐서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넓은 범위에서 미술관은 박물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께서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미술관을 떠올리시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해서 네. 뮤지엄이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쓸 것 같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뮤지엄이. 네, 뮤지엄. 박물관과 미술관을 합쳐서 이렇게 말하면 막연하실 것 같아서 네. 비교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영화관이 600여 곳 있어요. 스크린 수로 치면 3,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몇 개나 적겠죠 있을까요? 일단. 영화관은 뭐 동 단위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 뮤지엄은 이제 그렇진 않을 테니까 시 단위로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몇 개인데? 시 개수 아세요? 시 개수가 몇 개죠 우리나라가? 우리가 궁금한 건 시계수가 아닌데. 저는 한 200개 정도 보겠습니다. 200개. 네. 200개. 저도 한 200개 3분의 1 생각하고 정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유생님은요? 근데 그 개인 네. 박물관도 꽤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개인 미술관, 합쳐서요? 개인 네. 박물관 다 포함해서. 네.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까지 그럼 포함해서 좀 많네. 그 갤러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포함입니다. 그럼 많지 않을까요? 맞겠네. 그래서 400개 갑니다. 400개. 400. 아니, 일단 확실한 건 영화관이 600개인데 네. 600개보다는 확실히 적을 것 같아요. 아닌데 갤러리가 엄청 많잖아요. 개인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갤러리도 사실 서울 집약이고 지방만 가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지방에도 그래도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많지 않나요? 갤러리가 있어요. 네, 네.
전 잘 모르니까 사실. 지금 혼란의 도가니로 혼란스러워요. 들어섰는데 네, 저는 200개 가겠습니다. 저 400개 갑니다. 저 영화 선생님. 비슷할 것 같아요. 600여 개, 500개 500개 정도? 정도? 네. 여러분 모두 틀리셨어요. 더 영화관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 네. 그래? 이게 정확한 집계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문체부에서 집계한 수치예요.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것이 문체부 관할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보다 많을 거고요. 네. 2021년 기준으로 박물관은 최소 900여 곳, 그리고 미술관은 최소 270여 곳 이상 정계가 있습니다. 넘어가는구나. 네. 면적으로 치면 그 건물 면적으로 치면 네. 거의 여의도와 맞먹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네.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물관 1관당 인구수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2.3만 명당 하나의 관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미국은 6만 명당 하나의 관이 있고 프랑스는 4.6만 명, 일본은 3.7만 명, 그리고 독일이 2만 명당 한 관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 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예상 수치보다는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박물관이랑 미술관이 우리 근처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적게 생각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많이 가보신 적이 없어서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뮤지엄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이미지가 어떠세요? 지루한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제 뭐 소풍 가거나 그랬을 때 네. 딴 지역으로 간다면은 약간 의례적으로 좀 들르잖아요. 네. 근데 가면 또 뭐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 네. 기본적으로 왜 재미없으셨어요? 뭐 이것저것 막 전시돼 있는데 네. 왜 이걸 전시해놨는지 아니면 왜 보는지 잘 모르고 어렸을 때 보다 보니까 네. 재미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어릴 때 학교에서 간다 하면은 뭔가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는 환호하는 반면에 네. 박물관 간다, 미술관 간다 하면 확 그게 시드는 느낌이에요. 흥이 네. 깨지는 느낌. 정적이잖아요. 좀 동적이어야지 어릴 땐 재밌는데. 네. 우리 뭐 지금은 모르겠어도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동적인 그런 뮤지엄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뭐 지금은 뭐 네. 체험형도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가서 읽고 보고 하는 게 끝이었으니까 네. 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가는 걸 안 좋아하지 않았을까? 네. 저희 어릴 때는. 그런데 외국에 보면 어린이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왜 유독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박물관은 좀 지루한 곳이다, 미술관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체험 공간이 아니어서?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해외 사례랑 좀 놓고 보면 네. 우리들은 정말 가끔 가는 곳인데 하필 또 그것이 지루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은 저곳은 가면은 좀 졸리고 힘든 곳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는 환경에서는 뭐 최소한 3-4곳을 가면 하나 정도는 취향에 맞는 곳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인식의 변화의 측면에서 조금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부모의 영향도 조금 큰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이 미술관과 그 다음에 박물관을 소개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접근시키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네. 취향이나 아니면 문화 교양 요소가 네. 일종의 사회적인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적 소양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노출을 많이 시키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지도층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교양들을 엄청 많이 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취향이나 문화가 권력화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박물관 교육 혹은 미술관 교육이 엄청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 소양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예,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갔던 박물관들이 지금과 다르게 체험이나 실습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긴 했어도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의 또 체험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네. 실습이 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비단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여러 친구들의 부모님들만 봐도 야, 저거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쉬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서 계속 읽게끔 강요하거나 맞아요. 이런 식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지. 이거를 하나의 약간 프로그램처럼 아이들에게 접근시키려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본 갔을 때도 그랬고 중국 갔을 때도 그랬고 그런 그 유적 유물들 전시해놓은 박물관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서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고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미술품이나 풍속이 있었구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단 과거에 어떤 교육을 못 받아서라기보다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공간에 가서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교육과는 별개의 문제로 경험을 누가 더 많은 경험을 가져가고 싶으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향 교육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성인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박물관에 대해서 지루한 장소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바라보는 뮤지엄은 그렇게 터부시되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뮤지엄의 매력, 그리고 이 뮤지엄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시대에 따라 어떤 공간으로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뮤지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네. 뮤지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을 것 같으세요? 뭐로부터 탄생했을 것 같으세요? 뮤지엄이 네. 뭐 자신의 성과를 약간 좀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약간 그런 권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권력과 여러분은 뭔가를 수집하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저 있어요. 뭐 저 있으세요? 향수를 수집해요. 향수. 네. 향수. 다른 분들은 저는 프라모델. 네. 네. 저는 모자. 모자. 네. 모자.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자랑하고 그쵸? 싶겠지. 네. 바로 그것에서부터 뮤지엄이 탄생합니다. 어. 뮤지엄의 탄생은 바로 수집에서부터 탄생을 해요. 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뮤지엄의 탄생에 대해서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시초인지 분분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은 바로 수집이에요. 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사용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소유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소유한다는 거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물과 사물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물건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게 이제 많이 모였을 때, 그게 희귀성을 띌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내보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뮤지엄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수집품들은 당연히도 그때의 문화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은 무언가 소중한 거를 모아두는 그런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을 거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을까. 네. 예를 들면은 코뿔소를 잡았어요. 근데 쉽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코뿔소를 해체해서 고기도 먹고 하다가 뼈들이 있겠죠? 네. 그럼 이 뼈들이 흔히 볼 수 없는 건데 내가 코뿔소를 잡았어.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코뿔소의 뼈야. 네. 이 코뿔소를 잡아서 해체하면 이렇게 뼈 모양이 나와.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아마도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네. 지금의 형태와는 좀 다를지라도 그렇죠. 네. 그런 개인적인 자랑의 영역도 어떤 뮤지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까도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박물관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도 박물관을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리움 박물관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좋게 들어가면 개인의 자랑의 의미에서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학술적인 의미로 이제 좀 살펴보면 박물관의 시작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거슬러 올라갔을 때 흔히들 말하는 것이 이집트예요. 오. 이집트가 기원전 3200년경에 네. 도서관에서 파피루스 문서 수집을 했다. 네. 그리고 이걸 모아서 둔 것이 아마 박물관의 시초가 되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많고요. 네. 더 나아가서 기원전 2000년경에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소규모 박물관이 있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어요. 오. 네. 뭐가 남아 있냐면 골동품들이 막 발견됐고 네. 돌판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발견된 것만으로는 이게 수집품인가? 박물관이었을까? 컬렉션이었을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눈치챘을 것 같으세요? 뭐 티켓이 나왔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힌트가 있어요. 골동품들과 돌판이 나왔어요. 네. 그 골동품을 설명하는 어떤 글귀가 써 있었나? 맞아요. 아. 돌판에 네. 골동품을 그렇구나. 설명하는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 치면 박물관의 옆에 설명자료 있잖아요. 네. 라벨 또는 레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골동품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설명을 했구나. 지금으로 치면 도슨트도 있었겠다라고 아.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나는 계속 생각했던 게 네. 뭐 그냥 일반 책하고 뭐 남겨진 유물들하고 어떻게 구분하지를 생각했었는데 그런 판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었구나. 네. 근데 제가 어디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생활 방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글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비례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최근까지는 비슷하게 살다가 네. 최근 뭐 100여 년, 200여 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사람의 생활상을 본다면 지금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놀랄 거래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살았다고? 네. 그래서 방금 근데 거의 기원전 2000년경에 네. 그런 박물관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박물관 더 옛날의 유물을 본다고 한들 자기네랑 거의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걸 이제 골동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쵸. 네. 엄청 근데 신기해요. 아무래도 그 석기에서 뭐 청동기, 철기 넘어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크게 변하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메소포타미아면은 이제 청동기, 철기 이때쯤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톡이라든지 아니면 돌로 만든 기구 이런 것들을 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철기를 쓰면서 옛날 사람들은 석기를 썼대. 맞아.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놀라움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랑은 완전히 달랐겠죠. 그쵸. 이게 후대 사람들이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 둘은 되게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고대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 핵심적으로 말하는 기관이 기원전 2080년경에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제이온이라는 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뮤제이온이라고도 부르고 뮤지엄의 어원이에요. 네. 뮤제이온. 뮤제이온. 네, 뮤제이온. 이거 뜻은 네. 뮤즈들의 전당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오, 뮤즈라고 멋있다. 하면 네. 음악, 철학, 과학 같은 그런 네. 학문들, 예술들의 여신을 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여신을 뜻하는 뮤즈들의 전당이라는 말로부터 뮤제이온이 생겨나고 뮤즈라는 말은 뭐 요즘에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어떤 뭐 맞아요. 영감이 되는 네. 뭐 홍상수와 김민희 같은 그런 느낌. 갑자기.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이때 무제이온은 도서관의 역할도 했고요. 네. 연구소의 역할도 했고 대학교의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박물, 말 그대로 박물을 연구하는 곳인데 이 박물이라고 하면 넓을 박의 만물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물, 넓은 만물을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현대에 학술적으로 갔을 때 박물관을 이루는 필수 요소라고 부르는 그 요소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소장품, 건물, 사람으로 나누는데 네. 이 소장품, 건물, 사람이 모두 포함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랑 동물, 뭐 미술품, 서적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50만 권 소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이 기관에서는 학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연구하세요, 여기서 공부하세요 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원형이라고 보기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한 유명한 학자들이 여러분 아실 만한 유클리드,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네.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아. 네. 이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실험도 하고 했겠죠. 그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다고 하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강의실, 뭐 산책로, 식당, 실험실, 천체 관측소, 식물원, 동물원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이라고 하면 의료기구, 천체기구, 뭐 동물 가죽, 코끼리 뼈, 뭐 조각상, 오브제 이런 것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뮤지엄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처럼 뭔가 소장품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구소의 역할도 했고 철학적으로 토론하는 장소도 됐고 학교도 됐던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도 됐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와서 그리스 로마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스의 예술은 유럽인들이 찬양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융성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은 정말 꽃피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때 그리스에서는 사원에 금과 은과 뭐 청동 오브제, 조각상, 회화, 금괴,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을 보관했어요. 보관했다는 거는 수집해서 보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의 사원이 뮤지엄으로서의 기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는 뭐 가드들이 따로 있었나? 그때도? 네. 이때 사실 그리스의 시민이라고 하면 조건이 까다로웠잖아요. 네. 시민들 이외의 사람들은 이런 오브제들이나 회화 작품을 보는 게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권력층의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에서는 민주적인 사회가 있었다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와 예술도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융성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민주적인 거는 저희가 저번에 그리스 얘기 나눌 때 살펴본 것처럼 시민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민주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개방되어서 이런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사원에 수집해 두고 그래도 권력을 가진 그 시민들이 거기서 감상도 하고 수집도 하고 컬렉션도 만들고 이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가드라는 게 거의 지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자랑이라고 훔쳐가지 네. 못하게? 자랑이라고 하기도 했고 모으는 지키는 것 사람 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한들 일탈을 안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특히나 아까 네. 금괴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긴 하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우리가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지켰지? 조금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암묵적으로 훔쳐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나? 난 그거부터 생각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 그래, 근데 있을 법한 얘기네요. 금괴를 듣자마자 네. 안 훔쳐갔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금괴라는 말을 드리자마자 눈이 약간 희번득거리시면서 가드는 없나? 네. 그리고 이때 피나코테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갤러리거든요. 네. 피나코테카라는 장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이제 로마로 힘이 이동하면서 그리스가 쇠퇴하고 로마가 융성해진 거잖아요. 네. 이때는 그리스의 유물이 약간 트로피였어요. 승리의 기념품 같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리스의 예술품들을 그렇게 사들였어요. 사들여서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 감상하고 심지어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는 네. 그 나라 일을 보는 별장 같은 공간을 저기 외곽 쪽에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업무도 보고 나라 일도 다스리고 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그리스의 조각이며 뭐 그리스의 예술품들을 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감상하면서 나라 일 보고 그거 즐기고 했던 장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하드리안 빌라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때에는 집이 곧 뮤지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의 집은 뭔가 황제, 귀족들, 권력층의 집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예술에서 뮤지엄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스의 조각품들 그리고 그리스의 예술품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갖다 놓고 또는 자신의 집에 갖다 놓고 감상하고 즐기는 거에서 이제 개개인의 뮤지엄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의 유물들은 거의 원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희소성이 지금의 희소성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좀 적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러면은 훔쳐갈 유인도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저도 이걸 듣고 약간 꽂혔어요. 그 당시에는 유물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약간 이걸 꽂혀가지고 내 눈을 보라보고 얘기하길래 뭔 얘기하나 아니, 했는데. 내가 꽂혔어. 그때는 왠지 그런 그리스 유물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사람들이 좀 덜 훔쳐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훔쳐갈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지. 그쵸. 지금. 다 시스템을 마련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시스템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다. 이런 뭐 학술 자료 같은 거 없나? 순투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중세시대로 이제 넘어갈게요. 중세시대 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중세시대. 교회? 교회, 그쵸? 네. 르네상스? 르네상스 중세 후. 네. 그렇죠. 네. 그 암흑기. 암흑기, 그쵸? 르네상스 암흑기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맞아요. 거죠. 네. 중세시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수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라고 하면 성당, 교회, 수도원 같은 곳이에요. 네. 이때 미술품은 신을 찬미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뭘 많이 모았냐면 성물을 많이 모았어요. 성물이라고 하면 뭐 위대한 그 성인의 유골이다, 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실제 그 성인의 유골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때 고증을 안 거친 성물도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 뭐 성인의 유골이를 하는데 저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뼈는 나눌 수 있으니까. 그치. 그쵸.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고증을 거쳐서 검증해서 지금으로 치면 뭐 과학적 검증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고증을 거치지 않은 성물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유럽의 어떤 박물관에 가서 어떤 유물을 봤을 때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유물을 실제로 보셨어요? 그쵸. 성인의 유골함 이런 거? 네, 유럽에 가서 그 유럽에는 성당이 많고 성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뮤지엄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있어요. 진짜 신기하네. 네. 그 십자군 전쟁 때 네. 십자군들 사기를 막 증진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기사가 이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롱기누스의 창이야 이러면서 막 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런 사기들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십자군 전쟁 하셨는데 네. 십자군 전쟁으로 그 비잔틴 제국이랑 아랍에서 전리품을 노획한 다음에 그걸 또 개인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많이 가지고 있던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 교회, 수도원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이런 유물들이 그 교회나 군주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에게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공개해준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좀 보여줄 테니까 봐라 이런 의미였어요. 과시의 수단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때야말로 과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지금은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으로 따로 존재하지만 시대별로 변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나 뭐 그런 권력층의 집이 그런 기능을 했다면 중세 시대에는 교회나 수도원 이런 곳이 뮤지엄의 기능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다시 거슬러 와서 르네상스로 가겠습니다. 이때 르네상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 융성기였어요. 네. 그래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술이 탄생을 하고 꽃피웠는데요. 네. 이때 또 하나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게 이 르네상스 시기는 대항해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네, 대항해 시대고 경의의 시대다라고 부르거든요. 경의? 경이롭다. 경이롭다. 네, 경이롭다. 네. 왜 그러냐면 이때 그 항해하고 막 네. 탐험하면서 유물들 많이 막 수집했잖아요. 그래서 원피스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신기한 거 되게 많이 보면서 돌아다니고 신기한 거 보면 막 가지고 오고 맞아요.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귀한 물품들도 많이 수집이 되고 동식물도 많이 수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유물도 여전히 수집이 되고요. 네, 이때 나오는 말이 분덕함머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분덕함머. 뭐야? 그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그 브랜드 말이에요? 있거든요. 브랜드 이름인데. 응. 예. 분덕함머? 분덕함머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경이로운 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나온 말이에요. 네. 외국어예요? 네, 독일어인가 그럴 거예요. 너무 무슨 독일어 나라 같지가 건지 않은데? 분덕함머? 분덕함머?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북이랑 아닌가? 어쨌든 외국어예요. 어. 분덕한 뭐 경이로운 방이라고 해서 네. 진짜 말 그대로 부자들은 경이로운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림을 보면 이때 당시를 표현한 그림을 보면 바닥에 악어 가죽 놓여 있고 어. 벽마다 막 그림 붙어 있고 천장에도 심지어는 막 동물들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게 전시되어 있고 어.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집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와서야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그런 물품들하고 좀 맞아요. 비슷해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르네상스 시대에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죠. 네. 네. 최고의 가문. 맞아요. 메디치 가문이 이 가문도 수집을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가문이 모은 그 물건들이 어디에 보관이 됐냐면 갈레리아 델리 우피치에 보관이 됐어요. 우피치 음. 미술관 맞아요. 있는데. 네. 델리? 오피치가 뭔데? 지금 그 피렌체의 유명한 미술관, 네. 제일 유명한 미술관이 우피치 미술관이거든요. 아. 네, 이때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메디치 가문이 세운.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갈레리아 델리 우피치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말을 뜯어보면 갈레리아가 복도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델리 우피치는 사무실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실 우피치 미술관의 어원은 메디치 가문의 사무실이란 뜻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때는 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의미로서의 미술관이 아니라 이 가문에서 본인들의 사무실에 이런 진귀한 유물들을 수집해서 놓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어. 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지금도 뭐 대기업 이제 재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뭐 맞아요. 어. 걸어놓고. 예, 미술품 걸어놓고 음.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네요. 음. 그런데 이 미술관은 최초의 근대 미술관이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들한테 거의 선두격으로 개방을 했어요. 이게 1737년에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 미술관이다라고 평가받는 일도 있고요. 여기 있는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면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있고 보티첼리의 작품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카라바조, 다빈치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렌체 여행 가면 거의 필수 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가보시게 되면 여기가 원래 사무실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또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도 동일하게 뭔가 지금의 박물관의 형태처럼 뭔가 티켓을 받거나 이런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공개된다고 하면 뭐 티켓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에게 상시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보세요 하는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자들이 일반들한테 한번 봐. 내가 수집한 걸 봐의 의미인 거지. 베풀어주는 그렇죠. 느낌. 맞아요. 의미인 시혜적인 거예요. 의미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대중들에게 모두 향유되고 있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를 조금 지나서 이런 분위기에 하나 더 보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랜드 투어 시기예요. 네. 그랜드 투어 시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보통 18세기 정도가 그랜드 투어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어떤 시대냐면 18세기 사람들이 교육의 최정점 활동은 바로 여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최정점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을 떠나야 된다라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또 여행 가서 뭐 하겠어요? 진귀한 거 보겠죠. 진귀한 거 보면은 돈 주고 사오겠죠. 그리고 귀족들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에도 문화재들이 많이 수집이 되고 이게 이제 근대에 와서 각종 박물관에 기증도 되고 돈도 받고 팔고 하면서 많이 모인 거예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근대의 뮤지엄이 탄생하는데요. 근대의 뮤지엄은 두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대중의 친구가 된 뮤지엄이에요. 대중의 친구. 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친구긴 친구인데 무서운 친구인 거. 무슨 뜻이죠? 너무 은유적인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공개는 됐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네. 근대에 왜 들어서서 뮤지엄은 드디어 모두의 뮤지엄이 됩니다. 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힌트를 드려볼게요. 프랑스. 대혁명? 맞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루브르 박물관이 개방이 돼요. 네. 이 전까지만 해도 루브르 박물관은 궁이었어요. 궁이긴 궁이었는데 이제 황제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진귀한 것들 모아서 갖다 놓는 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사회로 들어서면서 루브르가 1793년에 박물관으로 개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박물관이 이때 탄생해요. 네. 이때 현대적이라는
것은 공공의 의미를 가진 박물관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귀족이 여태까지 다 누리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사회의 도래와 맞물려서 박물관도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형태로 개방이 되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계몽주의자들이 활약하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경험한 거를 좀 사람들이 사회문화적인 형태로 재구성해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약간 백과사전식 지식을 배워야 된다라고 주창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 뮤지엄이라는 공간을 백과사전 지식을 모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대중의 친구로서의 박물관인가요? 맞아요. 대중의 친구로서의 박물관이라고 붙여봤는데 이런 친구였던 거예요. 백과사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왜 그런 무섭죠? 공간이었어요. 왜 무섭죠, 근데? 무서운 건 아직 안 나오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박물관, 이때의 뮤지엄에서의 예술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네. 그럼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네.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보편적인 가치가 뭐 권력층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권력보다는 시민에게 공개됐잖아요. 시민들까지 다 향유했거든요. 근데도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뭔데? 보편적 진리를 정하는 사람이 정하는 사람이 정하는 누구예요, 지금? 지식인? 계몽주의자들? 그 지식인 계몽주의자들 시민들이 다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중심적인 지식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보편이라고 하면 너무 서구 중심적인 보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박물관은 문명의 우월 관계를 내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운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근대에 들어서서 뮤지엄이 시민의 친구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때의 뮤지엄은 동시에 무서운 얼굴을 한 제국주의의 부하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 뮤지엄이 시민에게 공개되는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제국주의의 수탈의 전리품들이 이 뮤지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때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옹이 원정을 떠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나폴레옹이 정복지에서 약탈한 것도 루브르로 막 옮겨졌고 정복지에서도 박물관이 건설됐고 이때 박물관이 건설되고 그리고 약탈품들이 옮겨져서 하는 일은 우리가 우월해. 그리고 이런 서구에서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 라는 의미의 박물관이었던 거예요. 뮤지엄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뭐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이게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재들을 갖고 와서 네. 자기네들 박물관에 전시할 때는 이거는 그 문화재의 약간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전리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록에 남고 역사에 남다 보면 그거를 만든 사람이나 만든 나라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그냥 약자들로 이렇게 치부가 될 것 같아서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문제가 심각했을 것 같은데. 이게 서구 사람들이 보통 뭐 인류학적 발견한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자기 백인들 중심 사회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미개하게 봤잖아요. 네. 사회 진화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이제 백인 사회가 가장 우월한 사회고 나머지들은 이제 점점 발전 단계의 하위 사회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아마 자기네들이 뭐 수탈하고 제국주의적 약탈을 하면서도 뭐 잘못된 걸 모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지금의 서구 사람들이 좀 일부 서구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들만의 우월성이나 이런 것들도 네. 그런 박물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습득하다 보니까 약간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교육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건 말고도 그때 뮤지엄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우월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건 서구 중심의 문화이고 이런 사고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심화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는 이걸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움직임도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쪽에서는 문화가 다 상대적이다. 가치 판단은 무조건 유보해야 된다.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것은 절대 다뤄지면 안 되는 주제다라고도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보편성이 없는 것이 진리이고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권력자들의 주장이다라고 말하는 흐름이 또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달라요.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인류사적으로 보편적인 문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흐름은 있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탄생했고 그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쪽으로 뭔가 문명을 과시했고 한쪽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흐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흐름이 그 권력자들도 그랬고 권력을 가진 나라도 그랬고 어쨌든 뮤지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일종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뮤지엄을 통해서 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뮤지엄이 왜 그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미국의 네. 그 워싱턴 DC 가면은 네. 국회의사당인지 백악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거기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싹 다 뮤지엄이래요. 네. 그 가는 길이 전부 다 무슨 자연사 박물관, 무슨 박물관 하면서 쫙 뮤지엄이 깔려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건물로 향하는 길이 전부 다 미국의 어떤 역사와 유물로 딱 가득 차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국가의 어떤 국력을 상징하는 공간이 뮤지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어떤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한 나라에 있어서는 엄청난 소프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일종의 근본론 아닐까요? 축구에서도 보면은 근본. 빈둥님이 좋아하는 근본. 네. 근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오일머니로 막 우승을 막 꿰차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네. 어떤 팀인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팀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팀들을 아무리 현재에 잘 나간다고 해도 네. 근본론에 입각해서 까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역사가 있어야지 어떤 축구팀이든 아니면 한 나라든 근데 근본이 서고 우리가 이 정도로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나라다라고 과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화재들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나아가서 거기에 네. 더해서 그런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조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던 일들도 이런 유물들로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마냥 아니면 우리나라의 큰 위인이 했던 일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힘이 이런 뮤지엄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과거는 뭐 현재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지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혹은 예전의 권력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충분히 꾸며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메트로폴리탄의 전 관장 필리페라는 사람은 박물관이 인류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물관이 인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뮤지엄이 가진 힘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뮤지엄에 갔을 때 지금 현재의 시대뿐만이 아니고 과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뮤지엄이 가진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권력자들도 그렇고 지금 힘이 센 나라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개개인도 희귀한 수집품이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모아서 뮤지엄을 구성하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대의 뮤지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현대에 와서 뮤지엄은 권력자들의 과시의 수단을 넘어서서 네. 그리고 지식의 전파도 넘어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교육과 연구는 물론이고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의 기억으로 뮤지엄을 많이 가보시지 않고 계시다면 네. 이제는 좀 달라졌으니 꼭 가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테마가 있는 뮤지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저번에 우리 발표했던 브르님이 발표했던 축구 박물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박물관 있습니다. 오. 맥주 박물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들이 허술한 곳도 물론 있지만 체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 꾸며진 공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뮤지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덕후들의 공간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뮤지엄도 되게 많아요. 네. 아니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뭐 성인용품 박물관인가 맞아요. 뭐 그거 있다고 성박물관. 성박물관도 성박물관. 있고, 네. 성인용품 박물관은 아닌가요? 너무 지역적인가? 그건 좀 이상한데? 너무 지역적인가요?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성에 관한 박물관. 네. 저는 왜 성인용품 박물관으로 알고 있죠? 본인이 약간 욕구가 반영된 그런가요? 게 아닐까. 있으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긴 하네요. 하나 예. 차리세요.
제주도의 그 본태박물관 가면은 네, 네. 그 본태? 본태박물관 아, 네. 본태. 누구였죠? 그 저번에 소개해주신 그 박물관 산이었나요? 뮤지엄산. 뮤지엄산. 네. 아. 그거를 디자인하신 건축가 생각이 안 나네. 동일한 분이 네. 안도 아마- 타다오? 안도타다 아, 맞아. 네, 오. 그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되게 예쁜 방이 하나 있어요. 네. 아, 수백 개의 예쁜 조명들이 켜져 있고 네. 거울이 사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오. 예, 사진을 딱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음. 줄 서서 막 사진 찍어요. 네. 그러니까 박물관에 그런 어떤 유산들, 문화유산들을 네네. 보러 가기도 하지만 음. 요즘에 사진 찍으러 그렇게 많이 갑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박물관이 그 뮤지엄이 상대적으로 다른 놀이거리들에 비하면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무료인 맞아요. 곳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뮤지엄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급진적인 변화를 겪은 사건이 바로 코로나예요. 그래서 그 박물관 미술관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박물관 미술관이랑 관계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많이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네. 뉴 노멀 시대의 뮤지엄이라고 하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뮤지엄이라고 해서 네. 뭘 접목하기 시작했냐면 온라인을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SNS로 소통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온라인 뮤지엄을 개관해서 거기서 이제 관람객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흥미있는 부분들이 많고 흥미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박물관 미술관은 또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공간 말씀해 주셨는데 공간 자체가 미적인 요소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기능, 약간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뮤지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냐면 지금은 이미 지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주간이 있어요. 뮤지엄 주간, 뮤지엄 오. 위크라고 해서 네. 네. 세계 박물관의 날이 5월 18일이거든요. 그 즈음 해서 한 10일 정도 뮤지엄 위크가 열려요. 그래서 그때쯤 관심을 가지시면 무료로 개관하는 곳도 많고 그때 테마를 정해서 여는 뮤지엄도 많으니까 네. 그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 그 뮤지엄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시대별로 어떻게 기능이 변화했고 사람들이 뮤지엄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대중의 공간으로 다가섰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살펴봤어요.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랬기를 바라면서 네. 초반에 분명히 오늘 뮤지엄의 매력을 한번 발산해 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매력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른 유승님 발산되셨나요? 그 뮤지엄이라는 공간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는 게 네. 좀 굉장히 흥미로웠고 서양 놈들 나쁜 놈들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어렸을 때 뮤지엄을 방문해서 네. 솔직히 말하면 즐거웠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도대체 즐거웠던 기억 뭐예요? 약간 주입식 교육에 저는 패자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가서 이걸 읽으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릴 때 근데 그럴만해요. 맞아요. 예. 근데 좀 과하게 싫었어. 음. 또 과하게 좀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 네. 근데 요새도 뭔가 그런 뮤지엄을 이제 순투님이 가끔씩 추천해주고 저번에 우리 다 같이 가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너무 편협한가 이쪽으로 그래서 조금 많이 도전해 봐야겠다 싶다가도 네. 막상 가면 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네. 근데 돌이켜보면 항상 그런 좀 관심 없는 주제들의 뮤지엄에 가서 억지로 이렇게 관심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담은 뮤지엄이 있다면 그곳을 먼저 방문해서 조금 더 뮤지엄이랑 친해질 시간이 저에게는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가보세요. 제주의 성박물관. 뮤지엄과 엄청 가까워져서 나오지 않을까. 놀랍게도 이미 가봤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 저번에 갔을 때 그 전시도 전시인데 바깥에서 커피 마시면서 앉아있을 때 되게 편안함을 느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박물관에서 의도한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들도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전시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재미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네. 그냥 그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출발해서 뮤지엄을 들렀다 오는 것까지를 하나의 경험으로
평가로 맞아요. 생각하는 그렇죠. 게 네. 조금 더 합리적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흐름도 그런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엄에 가서 전시를 보지 않고 그런 공간에 앉아서 평화롭게 사람들이 전시 관람하고 나오는 모습만 봐도 그 뮤지엄이 의도하고 있는 바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간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뽕을 뽑으려는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인다. 왜냐면 저도 저번에 그 뮤지컬을 보고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가서 좋은 노래를 듣고 거기에 참여하고 어떤 네. 나와서 뮤지컬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경험들의 어떤 총체가 그 뮤지컬이 선사하는 그 문화가 선사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뮤지엄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게 전파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뮤지엄은 체험을 하고 뭔가 그런 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래서 개인의 의미를 만들어서 나오는 곳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교육도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생각해 보면 수행 평가로 뭐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하고 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러면 그냥 갔다가 찍고 오는 거야. PC방 가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고 뭘 하면 더 그 사람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만약에 설명해 주는 과정이 어렸을 때부터 축적이 되면은 네. 사람들 그 학생들로 하여금 성인이 된 이후로도 그 뮤지엄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놀이 공간이 없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집 학교 그러고 논다고 하면은 맨날 PC방 가고 이런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쾌락만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가게끔 하는 어떤 사회적 압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이런 그런 뮤지엄 같은 문화적 공간에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체험에 익숙해진다면은 굳이 그런 막 자극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우리가 많이 좀 접해야 되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뮤지엄만의 그런 엄숙함, 특유의 엄숙함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뭐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엄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진짜 거기서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간이 하나의 놀이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발전하고 달라지면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뮤지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네. 예전 기억은 조금 지우시고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아이가 있으시다면 요새 놀이공간으로 많이 탄생하고 있는 뮤지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거기 가서의 또 문제점은 키즈 카페와 약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 경계는 생각하시면서 아이들 데려가셔서 문화체험 시켜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경험에 대해서 많이 시켜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그 뮤지엄의 역사 쪽에 좀 내용을 많이 쓰느라고 최근에 뮤지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덜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뮤지엄 특집 2에서 기다리신다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 네.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을 받을까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뮤지엄을 이렇게 역사를 다뤄주셔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근황 시간에 그 순트님께서 또 다른 이런 전시회를 추천해 주시면 지금까지 추천을 받았던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뭐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공간편의 첫 번째 에피소드 뮤지엄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공간편의 색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